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왜 갈라졌을까요? 어떤 민족은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어떤 민족은 여전히 원시적인 삶에 머물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은 1972년 뉴기니의 정치인 얄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던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당신네 백인은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적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쉽고도 위험한 답은 인종적 우월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 총, 균, 쇠는 그 모든 편견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1만 3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문명의 승패를 가른 것은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오직 지리적 우연과 환경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식량 생산의 기원에서부터 치명적인 병원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치 조직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약 700만 년 전으로 돌려보시죠.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그 순간부터 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탐험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고 긴 대장정은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거대한 자연 실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약 5만 년 전에 찾아옵니다. 바로 대약진 혹은 행동의 현대성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예술 작품을 창조하며 추상적인 사고와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이 지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상에 남아있던 다른 인류종들을 압도하며 마지막 미개척 대륙으로 진출했습니다. 인간 사회를 가르는 불평등의 출발선. 여러분, 우리 책의 모든 질문은 뉴기니의 한 정치인 얄리와 이에이에라이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적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인류의 지능이나 유전적 차이 때문은 결코 아니죠. 문명의 격차는 순전히 지리적인 우연이 만든 결과입니다. 시간을 인류의 대약진이 일어난 약 5만 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이 지능을 바탕으로 인류는 지구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대륙에 언제 도착했는가가 문명의 첫 번째 불평등을 만들었습니다. 유라시아는 가장 먼저 정착해 수백만 년의 축적 시간을 가졌지만 아메리카는 가장 늦게 고작 1만 2천 년 전에야 발을 디뎠죠. 이 시간 격차가 불균형한 출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격차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의 자연 실험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이죠. 가장 극명한 실험장이 바로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들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채텀 제도의 모리오리족입니다. 마오리족은 농경에 적합한 큰 섬에서 살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중앙 조직과 무기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모리오리족은 척박하고 작은 섬에서 농경을 포기하고 다시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부족 사회가 되었죠. 1835년 총으로 무장한 마오리족이 이 평화로운 섬을 침공했을 때 결과는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마오리족이 우월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는가? 이것이 문명의 속도와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1532년 11월 스페인의 무식한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68명의 초라한 원정대로 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와 마주합니다.
누가 봐도 잉카의 압승이 당연했지만 단 몇 시간 만에 황제는 포로로 잡히고 잉카 군대는 괴멸합니다. 전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정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총, 균, 쇠였습니다. 총무기 및 전략, 스페인 병사들의 철제 검과 화승총,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이 잉카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균 천년두, 피사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유럽인들이 옮긴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 인구의 95%를 감소시키며 잉카 제국을 내부부터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쇠기술, 문자, 조직. 스페인의 발전된 문자는 정복 성공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짤 수 있게 했으며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는 원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카아마르카의 충돌은 지리적인 우연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총, 균, 쇠의 압도적인 힘이 고립된 문명을 파괴한 냉혹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문명 불평등의 궁극적 원인, 농업,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모든 것을 움직인 궁극적인 힘입니다. 농업의 핵심은 바로 식량 잉여에 있습니다. 식량이 남아돌자 인류는 벼락 같은 사회 변화를 겪습니다. 정착 생활 덕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거대한 노동력과 군사력의 기반이 되었죠. 모두가 밭을 갈 필요가 없어지자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왕, 관료, 서기, 대장장이, 병사 같은 전문가 계층이 생겨나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잉여 식량 덕분에 전문가들은 무기나 운송수단 같은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쇠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집단이 커지자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해졌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가 발전했습니다. 결국 농업은 문명을 낳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정복을 위한 모든 토대를 마련해 준 궁극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경민의 힘, 즉 군인의 힘이 된 것입니다. 농업의 시작은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고고학적 증거는 초기 농경이 수렵, 채집보다 더 고된 노동과 단조로운 식단을 안겨준 더 고단한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왜 인류는 농경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인구가 늘고 야생 자원이 고갈되자 농경은 힘들긴 해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구를 늘려야 했고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농경에 더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운이 좋았던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길들이기 좋은 야생 종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축복받은 농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는 길들일 만한 종자가 적었고 아프리카는 기후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식량 생산의 탄생지 차이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문명의 운명을 가른 것은 땅이 제공한 야생 동식물의 잠재력이었습니다. 농업의 성공은 어떤 대륙이 길들일 만한 좋은 야생 종자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지리적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농작물 가축화의 핵심은 바로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야생밀은 씨앗이 익으면 땅에 떨어지는 탄립성 이삭을 가졌지만 돌연변이 밀은 이삭이 부서지지 않아 수확하기 쉬웠죠. 고대 인류는 의도했든 안 했든 이 행운의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재배했고 그 결과 유라시아 문명은 고품질의 곡물을 압도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의 주식인 옥수수는 야생 조상에서 오늘날의 형태로 개량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리는 극도로 느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작물 개량의 속도 차이가 문명 격차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농업의 또 다른 절반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노동력, 운송,
비료, 전쟁에 쓰일 말과 병원균이라는 균을 제공했습니다. 유라시아는 소, 돼지, 말, 양, 염소 등 전 세계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 14종 중 무려 13종의 야생 조상을 가졌습니다. 유라시아는 동서축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확산되고 교류했지만 남북축 대륙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문명 교류가 단절되고 고립된 채 느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명의 역사는 결국 지리의 냉정한 승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카아마르카 전투에서 스페인의 승리를 도운 세 번째 요소, 바로 균의 이야기입니다. 이 균은 가축화라는 선물이 가져온 치명적인 수확이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소, 돼지, 말 등 가축을 키우며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살았죠. 이 밀접한 접촉 덕분에 가축의 병원균예, 소의 홍역이 인간의 홍역으로, 돼지의 인플루엔자가 인간의 독감으로 인간에게 옮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질병들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얻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축의 종류가 매우 적었고 대규모 가축 전염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이 천연두 같은 병원균을 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균이 먼저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킨 것이죠. 결국 조밀한 인구 밀도와 다양한 가축을 가진 유라시아의 환경이 치명적인 균을 만들었고 이 균은 정복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문자, 이것은 문명의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도 스페인처럼 문자를 통해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문자가 탄생한 곳은 두 곳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와 아메리카의 메소아메리카입니다. 나머지 모든 문명은 이 두 곳에서 문자를 빌려오거나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리의 힘이 발휘됩니다. 문자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진 것은 동서축 덕분이었습니다. 문자의 아이디어가 비슷한 위도와 환경을 따라 서쪽의 이집트, 동쪽의 인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죠.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메소아메리카에서 발명된 문자가 남북축의 장벽과 빽빽한 산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데 수천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문자라는 지식의 축적 수단조차 지리의 영향을 받아 불평등하게 확산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오히려 발명은 필요와 상관없이 일단 이루어지고 그 후에 쓸모를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이나 비행기는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 기술적인 호기심이나 우연한 발명으로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기술이 사회 전체로 퍼지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이점, 2. 사회적 가치, 3. 쉬운 습득, 4.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는 왜 다른 대륙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을까요? 첫째, 식량 잉여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전문가 집단이 많았습니다. 둘째, 인구가 많아 잠재적 발명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술이 채택될 시장도 넓었습니다. 셋째, 동서축 덕분에 발명품과 기술 아이디어가 대륙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지리적 이점과
사회의 누적적인 축적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농업이 만들어낸 식량 잉여는 문명의 크기를 키웠고 이는 곧 정치 조직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류 사회가 어떻게 단순한 수렵 채집 사회에서 복잡한 국가로 진화했는지 살펴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무리 사회입니다. 수십 명 규모의 친족으로 이루어져 평등하고 식량을 공유하며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부족 사회로 발전하며 정착 생활과 촌락 단위의 농경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평등주의적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식량 잉여가 생기면 수천 명 규모의 추장 사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층화가 시작됩니다. 추장은 식량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잉여, 식량을 독점하는 도둑, 정치의 초기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만 명 이상의 국가 스테이트입니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을 통해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고 법률과 종교를 통해 시민들에게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농업의 시작이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 증가가 곧 중앙 집권적이고 계층적인 정치 체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는 정복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얄리의 고향, 뉴기니와 그 이웃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 불이익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극도로 건조하고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만한 야생 작물도 길들일 만한 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밀도가 낮았고 수렵 채집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복잡한 중앙 정치 조직이나 기술 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뉴기니는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토착 작물들의 칼로리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대형 가축이 전무했기 때문에 노동력, 비료, 운송의 이점을 얻지 못했고 이것이 인구 밀도와 문명 발전의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역사는 고립과 자원의 빈곤이 문명의 속도를 어떻게 늦추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라시아 내부의 동쪽 끝, 중국의 역사는 서쪽의 유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서축의 이점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형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어 일찍부터 거대한 단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통일성은 중국 문명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기술이나 행정제도가 즉시 대륙 전역에 적용되어 수많은 인구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성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황제 한 명이 특정 기술이나 탐험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의 명나라의 해양 원정 중단,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일시에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유럽은 수많은 산맥과 반도, 섬으로 지리적으로 분열되어 있어 여러 경쟁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기술이나 사상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곧바로 채택하고 발전시켰죠. 결국 지리적 통일성은 중국에게 빠른 초기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리적 분열은 유럽에게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평양으로 돌아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대확산은 지리적 환경 차이가 인류 사회를 어떻게 분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자연 실험입니다. 원래 같은 뿌리였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수천 년에 걸쳐 태평양의 수많은 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착한 섬의 크기, 고립도, 토지, 생산성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사회는 네 가지 형태로 분화되었습니다. 단순 수렵 채집 사회, 채텀 제도의 모리오리족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다시 수렵 채집으로 회귀한 경우, 원시 농경 사회, 뉴기니 고지대처럼 낮은 생산성의 농경을 유지한 경우, 복잡한 추장 사회,
하와이나 타히티처럼 비옥한 화산섬에서 식량 잉여를 바탕으로 강력한 추장 제도를 구축한 경우, 멸망한 사회, 이스터 섬처럼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명이 붕괴한 경우, 이 실험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우월성이 아니라 환경이 사회를 만든다는 다이아몬드 교수의 핵심 주장을 극명하게 뒷받침합니다. 제3장에서 피사로와 아타우알파의 충돌을 다뤘다면 이 장은 두 방구 역사의 결정적 차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합니다. 왜 신대륙의 모든 문명은 구대륙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붕괴했는가? 유라시아는 농업을 약 5,000년 더 일찍 시작해 문명을 축적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유라시아는 길들이기 좋은 작물과 가축말, 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아메리카는 라마뿐이었죠. 유라시아는 동서축 덕분에 기술, 문자, 농업이 고속으로 퍼졌습니다. 아메리카는 남북축에 갇혀 문명의 교류가 느렸고 멕시코의 옥수수가 안데스 산맥으로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지리적 우위가 총, 균, 쇠라는 직접적인 무기를 만들어냈고 아메리카 문명은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발상지 아프리카가 왜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는가를 다룹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남북축과 생물학적 장벽입니다. 아프리카는 남북으로 길어 북쪽의 농업기술이나 가축이 남쪽으로 전파될 때마다 사하라, 사막과 열대우림이라는 극심한 기후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교류와 기술 전파가 매우 느렸습니다. 특히 중부 아프리카의 창거라는 채채파리는 소나 말을 포함한 주요 가축의 사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농경 효율을 떨어뜨려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병을 유럽인에게 되돌려준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결국 말라리아 치료제나 예방수단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이 장벽을 넘어섰고 아프리카 대륙은 끝내 분열되고 약화된 채로 유럽의 총, 균, 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입니다. 이 장은 일본 문화의 기원이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이중적인 뿌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 문화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조몬 문화 수렵 채집과 야요이 문화 농경입니다. 한반도나 중국에서 건너온 야요이 이주민들은 벼농사와 금속 기술을 가져왔고 이미 일본에 살고 있던 조몬 사람들을 대체하거나 흡수하면서 일본 문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중국의 문명 농업, 문자, 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처럼 통일성이 강한 단일 국가가 되지 않고 수많은 시족 사회와 분열된 권력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대륙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길고도 복잡했던 인류 문명의 역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단순하고도 강력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유럽의 총, 균, 쇠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게으르거나 덜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리적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들일 만한 야생 작물과 가축의 씨앗을 적게 물려받았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대륙축 때문에 문명의 성과를 이웃과 빠르게 공유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면역력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류 역사가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나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 과학의 법칙에 의해 움직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문명의 불균형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리적 행운과 불운이 만든 냉정한 운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